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죠.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죠. 그래요. 이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주로 무엇을 주장하나요? 미군 철수, 작전권 환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한국의 국방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래야 북한이 통일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조국은, 영원의 조국은 북한이니까 북한이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그래요. 이제 한국이 정통성이 있다 생각하죠. 그리고 그 미군과 연합해서 대적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국방에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시작전권 역시 그래, 미군이 지니고 있는 게 좋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이제 북한이 도발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요. 전시작전권 한순위, 뭐 미군 철순위, 뭐 그런 거 주장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공산주의 세력인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그런 주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주장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런데 그래요. 대접이 형편없었다. 김대중 때에 비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행동한다. 노무현 때는 대접이 되게 안 좋았죠. 김대중 때는 좋았고. 김대중 때는 필요했으니까. 그때 북한이 되게 힘들었죠. 고난의 행군 시대를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필요했고, 이제 2007년쯤 되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노무현이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 했던 거죠. 대접이 안 좋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무현이 정치력을 상실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봤죠. 참패했죠. 지방자치선거에서. 대접이 형편없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당시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크게 뭐 부각된 사건은 아니었죠. 짚고 넘어야 할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장기에 걸쳐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생각하고 2003년 11월에 TV토론인 검사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했다. 이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말이죠. 그래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처음 검찰개혁 문제가 또 이렇게 부각됐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정권이 지나치게 인사에 개입한다고 주장했고, 노무현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뭐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검사들은 뭐 알 수 있겠죠. 그 시대의 검사들은. 그래요. 뭐 검사들 나름대로 어떤 뭐 인사가 있었겠죠. 내부적으로 관습적으로 전개된 관습을 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대통령이 이제 지나치게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봐서는 그 전에는 어떤 관습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노무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노무현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사들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부패하여 인권이 유린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민주당의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거죠. 노무현 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노무현은 그동안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죠. 검사들은 검찰은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 그러자 열받은 노무현은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라고 윽박지르며 TV 토론을 마쳤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집권하면 늘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계 정당의 특징이죠. 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니었다. 실상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치안이나 사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계 정당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개혁해야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상관은 거리가 먼 개혁이었다. 그렇죠. 물론 개혁한다고 말하면 개혁은 좋은 것이라는 정도의 반응이었다. 아니 뭐 문제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개혁한다면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하면 개혁한다면 항상 좋게 나오지 나쁘게 나올 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분야이건 의료 개혁하겠다 하면 개혁하면 좋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불편을 안 느끼면 잘 모르죠. 잘 알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중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공산주의 활동은 당시 한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활동이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은 간첩 활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또 북한하고 연계될 가능성도 크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또 남다르게 취급당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북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군가 처벌받기 마련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처벌받으면 탄압받는다라고 생각했다. 범죄를 다루는 정부기관을 사라져야 할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1945년 이후 계속 있어왔던 관습적 정신병이다. 공산주의자는 늘 그리 같다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진짜 처벌받겠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압받았다. 탄압한 어떤 정부기관은 사라져야 할 존재다. 그렇게 늘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1940년대 후반 공산주의 세력은 위조 집회 사건, 폭동, 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처벌받는데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처벌하는데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세력은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반민특위를 조직하여 경찰들을 친일파로 몰아 제거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민특위와 경찰이 또 이렇게 거의 뭐 싸우죠. 경찰이 이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1948년 9월이면 4.3 사태가 일어날 때죠.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봉기할 때죠. 경찰이나 군인들은 또 그때 친일파로 안 몰았죠. 군인들 중에는 자기 편들이 많았잖아요. 그 요순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그거야 뭐 이제 식민지 치하 때 군인 출신도 많죠. 일본군 출신도 많죠. 만주군이나. 자기 편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봉기할 때 경찰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기에 성공하려면. 반민특위가 조직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정확하게 역사적 맥락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봉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수습이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대상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었었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친일파로 몰아 경찰을 제거하려 했다면 노무현은 권력의 하수인 인권 유린자로 몰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 시도를 하려 했죠. 그런 요구가 있었을 수 있죠. 공산주의 세력이 주요한 세력이니까. 하지만 실상 경찰이나 검찰은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자꾸 벌이려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벌일 때는 북한이 적과 통일할 때나 벌일까? 한국과를 유지하는데 치안 기능을 담당할 경찰이나 사법 기능을 담당할 사법 기능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 밖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살려면 법을 잘 지켜야지.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뭐 처벌했냐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동향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서해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동향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때부터 계속 도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해 교전을 일으키고 위기를 넘길 때만 조용히 있다가 경제 위기를 넘길 때만 헤어질 결심을 하고 뭐 서해 교전을 일으키잖아요. 월드컵 결승전 날에도 서해 교전을 일으키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어온 NLL 무효조약을 유지하며 경비정과 어선을 지속적으로 침범시켰고 국지적 충돌을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교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북한 경비정은 NLL 침범하여 해군과 근접 대치하며 포문을 개방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황이 반복되었다. 계속 긴장을 유발했던 거죠.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했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금강산 관광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는데 도발을 일으킬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발을 왜 일으켰냐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요. 2006년 7월 북한은 동해상으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핵무기를 나를 수 있으니까. 발사 직후 비행이 실패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했다. 이는 사실상 ICBM 개발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실험이었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뒤에도 보겠습니다. 같은 해 10월 북한은 결국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핵개발을 공식 선언한 셈으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제공하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그렇죠. 이제 뭐 살만해진 거죠. 방법을 찾은 거죠. 뭐 해외 노동자도 보내고 뭐 중국이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하자 뭐 지원을 받기도 하고 괜찮아진 거예요. 우리 본격적으로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한국 너희는 필요 없다 꺼져라 이러면서 또 계속 도발을 일으키고 핵실험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국제적 제재를 받는다. 제재 받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일과 기업 개방은 국제 질서상 공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도 잘 알면서 저질렀으니 말로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우리는 개혁 개방하지 않는다고
행동으로 선포했다. 당연하죠. 이제 국제적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개방이 불가능해지는데 국제적으로 고립을 스스로 알면서 진행한 거라는 거예요. 고립돼도 이제 우리는 개발할 수 있고 위기를 다 넘겼다. 한국은 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도발도 일으키고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얼마나 북한에 잘했나요? 돈도 갖다 주고 전략무기도 갖다 주고 김대중은. 근데 자기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도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한국은 할 수 없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상대하면 손해다.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의 도발은 멈춘 적이 없었다. 계속 도발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을 시작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했다.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한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 관광까지 허용하며 대규모 관광객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막 전쟁까지 국지전도 일으키고 그런 거를 허용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부 제1원칙인데 만약 북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면 다른 국가들도 개성공단 투자를 타진했을 것이다. 북한이 투자할 만하다. 돈 된다. 저렴한 임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투자를 타진하죠. 당연히. 한국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뭐 북한이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돈 버는 일인데. 근데 아무도 타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국가나. 다른 국가들이 개성공단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도 그러하고 뭐 기업도 저기 투자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한국 막 도발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핵실험하고 이러는데 저 어느 순간에 국제 제재를 받아서 중단될지 모르는데. 또한 북한은 제도적으로 민간 기업과 사유재산을 그래요. 민간 기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의 자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국가는 없었다. 2013년 북한은 늘 있었던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늘 해왔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핵 개발을 하지 않는 한국은. 한미연합 그래요. 한미연합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자. 한국은 뭐 핵 개발을 포기한 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군사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더라. 군사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자기들은 핵 개발하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나라라는 걸 다 알고 그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도 개성공단 투자를 꺼려 했죠. 아무도 타진 안 했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였던 거죠. 기업 투자하게 하고 잘못된 일인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국에 맡긴 셈이죠.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국에게 담보로 맡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이기도 했다. 그렇죠. 정부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꼭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잘못한 거죠. 김대중이 잘못한 거는 그러면 한국 공동 관리를 하더라도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일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는 있었겠죠. 그런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무장지대가 그런 곳이잖아요. 공동 관리하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어차피 그것도 중단됐겠죠.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상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국제사회 그래요. 국제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여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결국 중단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회는 있었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핵 개발을 포기시켰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어중간하게 동결시키면서 끝냈죠. 미국이. 미국이 실수 잘못한 거예요. 그때 도와줄 나라가 아무데도 없는데 확실히 그래요. 핵 개발을 포기시키고 지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업 개방을 했겠죠. 달리 살 국리도 없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때 뭐 사실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핵무기 갖다 놓고 항공모함 대기시켜 놓으면 뭐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은 일으킬 수 없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럼 핵 포기했겠죠.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잘못 대처해가지고 현 시대에 큰 골칫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이제 국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을 봐야 되겠죠. 껍데기 세력. 새천년 민주당을 주도하던 껍데기 세력인 김대중 인사들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표함으로써 주류에서 밀려났다. 그 전까지는 주류였죠. 완전히 몰락할 것 같았던 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껍데기 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게 승리했다. 완전히 망할 줄 알았더니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열린우리당에게 비슷비슷하긴 했지만 승리를 했죠.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서 주도권을 질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 하여간 민주당의 껍데기 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한 몰락을 막을 수는 있었다. 완전히 몰락하진 않았다. 나중에 연합하죠. 뭐 둘 다 이제 보잘것없는 정당들로 전락해버린 거죠. 한나라당을 구성하는 인사들은 다양했다. 한나라당도 껍데기 세력이 된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정당에서 김명삼 이후로 섞여 있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강제석, 홍준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 AI가 분류했죠. 한 10명만 대표 인사들을 말해보라고 한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을 줬겠죠. 뭐 공화단계, 민정단계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 분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재호, 원희룡, 김문수는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죠. 섞인 거죠. 이 사람들이 꼭 지금도 공산주의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꼭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과거 이제 행적 이력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오세훈은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되고 공화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했겠죠. 정몽준도 마찬가지고. 김무성은 이제 민주당계니까 YS계니까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했을 것이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도 있는가 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도 있었다. 그렇죠. 뭐 껍데기 세력도 있고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과거 이력을 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자면 민주정치를 해야지 정도였다. 그렇죠. 뭐 엄밀히 말하자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이는 실종했다.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있다지만 그 뒤에 이제 행적을 보면 뭐 어떤가요?
뚜렷이 군사정부처럼 근대국가로 수립해야 되겠어, 산업화를 해야 되겠어, 이런 인사는 없는 거죠. 출신이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다 이것뿐이지. 출신 이런 거 떠나면 다 이제 껍데기 세력이 된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들이 중요하지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대국가 수립이 맞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과 김대중과 노무현이 시행한 정책 역시 필요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공존했다. 뭐 저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산업화는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 정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좀 대기업을 육성해서 양질 일자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대기업은 좀 억제해야 될 것 같아. 뭐 생각들이 막 공존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껍데기 세력으로 전락했고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천국이 되었다. 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거죠. 노무현 정부 이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껍데기 세력은 번갈아 가며 집권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지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한 10년간 전성기를 누렸죠. 서로 집권하면서 양당을 또 다 지배하면서. 하지만 껍데기 세력이 지배하던 새천년민주당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주도한 열린 우리당에 참패함으로써 껍데기 세력의 최전성기는 끝났다. 이제 최전성기에서 저물었다.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198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번영했던 공산주의 세력은 2000년대에 이르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렇죠. 이제 2000년대에 이르면 그래서 학생운동 보기 힘들죠. 해도 극소수 한 수십 명 모여서 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과 공산주의 국가와 북한의 실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상인들은 NL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이건 PD가 주장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모두 개똥철학에 불과했다. 그 정상적인 학생들이 들을 때는 뭐냐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똥철학이죠 뭐 저거 하자고 뭐 공산주의 하자고 주장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중단한 이후 학생들의 취업은 쉽지 않았다.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이 폐기됐죠.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취업 준비하지 않고 거리에서 고성방가나 지르며 세월을 탕진하더라도 취업이 되는 태평성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생들은 성적관리와 기술연마,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 했으니 소수의 정신병자 외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될 학생은 없었다. 그렇죠. 극도로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학생운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값 등록금 동결 같은 것 같은 투쟁을 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학생운동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학생들은 양키 꼬홈, 미군 철수 뭐 그런 거 주장했죠. 계급 해방 이런 거. NL계 인사들 중 민주당에 진출한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서 주변부에 있던 NL계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정당에서 이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 거예요.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죠. NL계 성향의 활동가들은 시민단체 사회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재편해 나갔다.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특정 정당, 한나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활동을 펼쳤고 총선 국면에서는 낙천 운동을 통해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공산주의계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또 그 정당이 가장 큰 적이었죠. 내부에서 민주당계에서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천 운동의 대부분 인사들은 한나라당 인사로 알려져 있다. 낙선 낙천 기준은 부패 비리와 탄핵 찬성 여부였다. 참여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를 낙선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을 올린 거는 이제 껍데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자. 또 한나라당 후보는 당연히 올리겠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니까. 부패와 비리는 낙선 낙천 기준이 되지만 탄핵 상승 여부는 세력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철저히 같은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여 상당한 우리당 편이었다. 그렇죠. 참여연대와 같은 NLK 시민단체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바라던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산주의 변종인 상균주의를 수용한 시민단체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계획을 주장했고 비자금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상균주의가 뭐라 했나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 그걸 위해서 대기업 국유화,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죠. 근데 국유화, 공산주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국유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 그 뜻이 바뀐 건 아니죠. 또한 대기업 공격하죠. 뭐 이렇게 비자금 문제 막 이런 걸로 지배구조 개혁, 재벌 개혁 이런 걸 주장하면서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확대, 종부세도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노력을 했다. 그렇죠. 토지 국유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상균주의는 대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지만 현 시대 시민단체는 세금과 소유권 제한, 재산 침탈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국유화는 포기했지만 수단을 달리해서 실현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별도로 분류했죠. 방식이 바뀐 거죠. 뜻은 계승하되 방식은 바뀌었는데 이런 공산주의 정책이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따릅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또 굉장히 큰 반발에 직면하겠죠. 내전이 일어나니까 또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또 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기 PD계는 현대자동차, 철도, 발전 부문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PD계도 활동을 했죠. 주로 이제 PD계는 현장을 중시했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근로자에 단결하라 뭐 이런 거죠. 근로자를 조직하자 이런 거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영향력도 강화되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기 농성, 점거 투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PD계 활동가들은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통해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은 뭐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렇죠. PD계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시도를 했고 2004년 총선에서 열석을 얻어 나름대로 성공했다. 나름대로 성과를 낸 거죠. NL계나 PD계나 또 똑같이 공유하는 건 있죠. 공산주의. 일단 상균주의를 실현하자 이런 거는 똑같겠죠. 상균주의를 좀 변형시키는 거죠. 현대식으로.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이들은 재벌개혁, 사회적 불평등 완화, 노동권 강화 등을 주장했는데 특별히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냥 빨갱이로 이래 생각하겠죠. 대부분 국민들은. 대체로 다 알죠. 예로부터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늘 하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